잠시만요. 단 1분. 궁전 밖으로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구할 단 1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왕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거대한 에메랄드일까요? 유서 깊은 루비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작고 소박해 보이는 단 하나의 티아라를 구합니다. 대체 왜일까요? 이 보석은 또 다른 오래된 보물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세상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져 모두가 망명한 왕족들이 생계를 위해 이미 팔아치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왕좌 없는 가문의 모든 신부들은 바로 이 티아라를 쓰고 결혼식장에 입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전통일까요? 아니면 유령 같은 왕조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부적일까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티아라의 이야기가 단순한 사치의 동화가 아니라 권력과 배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관한 진정한 스릴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티아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크리놀린 드레스와 화려한 무도회 그리고 엄격한 에티켓의 시대였습니다. 보석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자 지위의 과시였습니다. 깊게 파인 이브닝 드레스의 가슴 부분은 특별한 강조를 필요로 했는데 바로 몸통 부분에 고정되어 전체적인 의상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코르사주 브로치였습니다. 사치가 당연시되고 모든 다이아몬드가 권력을 이야기하던 바로 이 환경에서 우리의 보물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유주는 프로이센의 루이제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1856년에 바덴의 대공비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가장 강력한 왕조 중 하나를 대표하는 그녀에게 보석은 외교 무기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티아라가 아니라 찬란한 다이아몬드와 부드러운 진주들이 섬세한 꽃무늬로 엮여 만들어진 웅장한 코르사주 장신구였습니다. 원래의 걸작을 만든 보석공의 이름은 세월 속에 잊혔지만 그의 작품은 낭만주의, 세부적인 관심, 그리고 최고의 장인 정신이라는 시대의 정신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1923년 대공비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장신구는 가장 귀중한 유물로서 그녀의 딸, 즉 스웨덴의 왕비가 된 바덴의 빅토리아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이센의 보물은 스톡홀름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고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왕실 보물 창고 중 하나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브로치로서의 삶을 계속하다가 다음 왕조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935년 덴마크의 프레데리크 왕세자와 결혼할 때 스웨덴의 잉그리드 공주에게 결혼 선물로 증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군주국들 간에 깨지지 않는 유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완벽한 취향과 보석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여인 잉그리드 왕비의 손에서 이 장신구는 가장 위대한 변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다른 스칸디나비아 군주국들처럼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공주는 성인이 되는 날,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첫 티아라를 받습니다. 막내딸 안나마리아 공주가 18살이 되는 날이 다가오자 잉그리드 왕비는 기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장신구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유서 깊은 유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코르사주 브로치를 어린 공주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우아하고 가벼운 티아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역사적인 요소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보석공들은 섬세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19세기 장신구를 분해하고 그 다이아몬드와 진주꽃들로 가벼운 면류관을 만들어 기념비적인 웅장함으로 압도하는 대신 미래 소유자의 신선함과 젊음을 강조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세대에 걸친 군주의 기억을 간직한 가문의 보물에서 미래의 왕비를 위한 새로운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잠시 왕족 소유자들을 잊고 티아라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바라봅시다.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제국 면류관처럼 웅장함이나 무게로 압도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우아함과 공기 같은 가벼움에 있습니다. 그것은 왕관이라기보다는 들장미와 머틀가지로 엮은 꽃다발의 추억이 금속과 보석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티아라의 밑받침은 단단한 태가 아니라 거의 보이지 않는 얇은 틀이며 그 위에서 5개의 주요 꽃문의 모티프가 자라나고 다이아몬드 화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꽃, 각각의 중앙 요소는 커다란 천연 진주인데 이것이 꽃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진주에서 발산되는 따뜻하고 은은한 광채는 그 주변을 둘러싼 오래된 커팅 방식의 다이아몬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불빛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1800년대의 오리지널 브로치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 다이아몬드들은 현대 보석의 강렬한 반짝임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달빛 같아서 마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듯하며 장신구의 고귀한 절제미를 더합니다.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꽃잎과 섬세한 잎사귀들은 팝의 기법으로 더 작은 다이아몬드들로 가득 채워져 살아있는 식물 위에 반짝이는 아침 이슬이 맺힌 듯한 환상을 자아냅니다. 잉그리드 왕비의 의뢰를 받아 작업한 보석공들의 천재성은 그들이 해결한 복잡한 과제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평평하고 정적인 코르사주 장신구를 입체적이고 인체 공학적인 물건으로 변형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놓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우아하게 감싸야 했습니다. 그들은 원래의 요소를 보존하면서도 가벼운 틀 위에 재배치하여 자연스럽고 비대칭적인 성장의 느낌을 주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티아라는 압박감을 주지 않고 마치 헤어스타일 위를 떠다니는 듯하며 머리를 압도하기보다는 돋보이게 합니다. 특히 진주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완벽하게 둥근 구슬이 아닙니다. 각 진주는 고유한 형태와 색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천연 기원을 말해주며 장신구의 독특한 개성을 부여합니다. 이 진주들은 이 면류관의 영혼이자 의미의 중심이며 순수함과 순결을 상징하여 티아라를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선 어린 공주에게 완벽한 선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티아라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변성입니다. 면류관의 중앙 요소는 특별한 핀에 장착되는 다이아몬드 세팅의 추가적인 큰 진주로 장식될 수 있습니다. 이 디테일은 장신구의 실루엣을 즉시 변화시켜 더 높고 엄숙하며 격식 있는 모습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변형 덕분에 티아라는 비교적 소박한 가족 행사뿐만 아니라 웅장한 국빈 만찬에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코르사주의 재탄생은 티아라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은 요소들로 보석공들은 조화로운 추가물인 파레르를 만들었습니다. 면류관의 꽃 모티프를 반복하는 우아한 귀걸이 한 쌍과 작은 브로치가 앙상블을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하나의 역사적인 보물에서 보석들의 별자리가 태어났는데 각 요소는 공통된 역사의 한 조각을 간직하면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설계가 아니라 유산을 보존하는 행위이자 과거에 대한 경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그것에 빛나는 순간은 1964년 8월 말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기쁨과 함께 은은한 슬픔이 스며든 사건이었습니다. 프레덴스보르 궁전에서는 18살이 된 안나 마리아 공주를 위한 환송 만찬이 열렸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조국 덴마크를 떠나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콘스탄티노스 2세 국왕과 결혼하여 헬레네의 여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시선은 위대한 운명의 문턱에 선 어린 공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세상은 비로소 고대의 코르사주 티아라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안나 마리아가 홀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노피솥은 헤어스타일 위로 섬세한 다이아몬드와 진주의 광채가 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첫 공식적인 티아라 착용이었고 그 선택은 이보다 더 상징적일 수 없었습니다. 면류관은 사치로 압도하거나 권력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기 같은 꽃 모티프는 마치 가벼운 화관처럼 공주의 싱그러움과 젊음 그리고 그녀의 타고난 매력을 강조했습니다. 장신구는 소유자를 가리지 않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감싸며 미래 왕비의 이미지에 마지막 악센트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티아라는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과 축복의 유형적인 상징이 되었고 안나 마리아는 그것을 새로운 삶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잉그리드 왕비의 선물이었는데 현명한 여성으로서 그녀는 딸이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데 필요한 것이 위협적인 권력의 무기가 아니라 고향의 온기를 간직한 부적임을 이해했습니다. 티아라는 그녀의 덴마크 유산의 일부이자 근심 없는 젊음과 다가올 왕실의 의무 사이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손님들과 언론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취향과 재치의 승리였습니다. 감탄 섞인 속삭임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들 그 장신구가 공주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어울리는지 언급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앞으로 착용하게 될 많은 그리스 보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국주의적인 무게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스칸디나비아의 절제미, 우아함, 그리고 깊은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빛나는 공주의 사진이 실렸고 티아라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그 장신구는 가문의 유물에서 전설로 변모했습니다. 그 데뷔는 단순히 성공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티아라를 순수함, 젊음, 그리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상징하는 완벽한 시작의 면류관이라는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주를 장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덴마크가 딸에게 전하는 작별 선물이었고 세계가 새로운 여왕에게 보내는 첫인사였습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헬레네의 여왕이 된 안나 마리아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였습니다. 덴마크 궁전의 발트해 바람은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으로 바뀌었고 절제된 스칸디나비아의 의존은 비잔틴의 화려함과 그리스의 복잡한 정치적 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왕관과 함께 그녀는 그리스 군주국의 보물창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에메랄드 및 루비 파레르를 포함하여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왕실의 상징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었고 세계 무대에서 위엄을 과시하고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무겁고 웅장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웅장한 보물들 속에서 그녀의 첫 번째 섬세한 티아라는 왠지 모르게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짧지만 빛나던 통치 기간 동안 안나 마리아 왕비는 공식 행사에서 이 티아라를 자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빈 만찬이나 세계 정상들의 방문 시에는 새로운 지위에 걸맞게 그리스 왕실 컬렉션에 더 위험 있는 보석들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대의 코르사주 티아라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에 대한 깊은 존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소중하여 공식적인 외출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에메랄드는 그녀의 의무였지만 덴마크 진주는 그녀의 영혼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서 이 티아라는 집과 가족,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 근심 없는 소녀였던 자신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침실의 고요 속에서 다음 공식 리셉션을 준비하면서 그녀가 보석함을 열고 이 가벼운 면류관에 시선이 멈추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조용한 부적이었고 부모님의 사랑과 왕관의 화려함과 의무를 넘어선 진정한 자신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그리스의 여왕으로서 그녀의 명함이 아니었지만 안나 마리아 그 자신의 명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획득한 권력이 아니라 보존된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다른 장신구들이 그녀의 지위를 말할 때 이것은 그녀의 출신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의 전환을 구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의 이 짧은 기간은 티아라의 황금기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아래에서 자주 반짝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망한 시기에 젊고 빛나는 여왕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미밭이 깔린 길을 걸을 것 같았던 유럽 신데렐라의 이미지의 일부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동화 같은 광채가 곧 망명의 그림자로 바뀔 것이라고, 그리고 바로 이 소박한 면류관이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가장 소중한 기억처럼 여왕이 미지의 세계로 가져갈 몇 안 되는 보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나 마리아의 통치 기간 동안의 동화 같은 광채는 기만적이었고 비극적으로 짧았습니다. 왕실의 화려함 뒤에는 곧 폭발할 정치적 불안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유럽 군주국들과 달리 그리스 왕실은 수세기 동안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는 쿠데타, 망명, 그리고 국민 투표로 가득했습니다. 이 티아라의 황금기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1967년 4월 그리스의 검은 대령들의 정권으로 알려진 군사 정권이 집권하면서 천둥이 쳤습니다. 젊은 왕실 부부에게는 어두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자신의 궁전에서 인질이 되었고 그들의 권력은 명목상이었으며 모든 움직임은 통제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위와 웅장함의 상징이었던 보석들은 이제 금고 안에 갇혀 금빛 세장에 침묵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뼈저리게 추운 12월의 어느 밤 비극의 절정이 찾아왔습니다. 콘스탄티노스 국왕이 군부에 대항하여 시도했던 역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왕실 가족은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리 계획된 피난이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필사적인 도주였죠. 전설은 종종 이러한 순간들을 신비로운 이야기로 감쌉니다. 왕비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물품들을 챙길 단 몇 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보물궤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녀는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헌으로 확인된 사실과 억측이 갈립니다. 웅장한 에메랄드와 루비 파르위르를 비롯한 그리스의 대규모 보석 세트들은 국가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절도로 간주될 사안이었죠. 이들은 아테네에 남겨졌고 그들의 운명은 오랜 세월 동안 망명한 왕실 가족과 그리스 정부 간의 법적 분쟁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앤티크 코르사주 티아라는 전혀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왕실의 상징이 아니라 안네마리 왕비의 개인 소유물, 즉 덴마크에서 가져온 그녀의 가문의 보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법적 미묘함과 상대적으로 아담한 크기가 티아라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것은 왕비가 가지고 떠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보물 중 하나였죠. 그렇게 성년의 날 선물로 받은 티아라는 망명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역사적 비극의 그림자가 그 위에 드리워졌죠. 그것은 화려한 무도회의 장식품이 아닌 잃어버린 왕국과 파괴된 삶을 상징하는 유물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찬란함은 이제 승리가 아닌 상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절도나 저주의 스캔들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티아라의 어두운 면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군주정의 몰락과 길고 고통스러운 갈 곳 없는 방랑에 침묵하는 증인이 된 것이죠. 그리스에서의 도피는 단순히 통치의 종말이 아니라 한 시대의 완전한 막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앤티크 코르사주 티아라에게는 오랜 세월의 침묵과 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교계 기자들과 보석 전문가들의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왕위와 재산을 박탈당한 왕실 가족은 처음에는 로마에서, 그 다음에는 런던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화려했던 국빈 만찬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티아라를 착용할 기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찬란한 빛을 위해 태어났던 그 장신구는 금고 속에 숨겨졌고 다이아몬드와 진주는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의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은 귀청을 찢을 듯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티아라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령처럼 짧았던 그리스 동화의 잔상으로 변했습니다. 티아라의 운명은 소유주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안네마리 왕비와 콘스탄티노스 국왕이 자신들의 재산을 되찾고 왕국 없는 군주로서 세상에서 설 곳을 찾으려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들의 보물은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된 것들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74년 국민투표 이후 그리스 군주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왕위로 돌아갈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보석업계에게는 추측과 논쟁이 난무하는 시기였습니다. 티아라가 망명 생활을 하는 왕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팔린 것일까? 이 질문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왕실 가족들은 자신들의 보석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소더비와 같은 대형 경매에서 왕실 출신의 익명 장신구가 등장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혹시 저것이 안네마리 왕비의 바로 그 티아라가 아닐까 하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티아라는 경매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티아라의 전설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것은 도난당하지도 팔리지도 해체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가장 위대한 가치로서 소중히 간직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그림자 속 삶은 단순한 망각의 시간이 아니라 보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 왕실의 다른 더욱 웅장한 장신구들이 분쟁과 법정 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이 조용하고 우아한 티아라는 개인의 역사와 가족의 품위를 상징하는 신성 불가침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주제의 몰락을 견뎌내며 그 온전함과 영혼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캐럿뿐만 아니라 굳건함과 충실함에서도 비롯됨을 증명하면서 말이죠. 수십 년간 이어진 침묵은 그리스 왕실 가족을 다시 한번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에 오르게 한 사건으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1995년 7월 1일 런던에서는 파블로스 왕세자와 미국의 상속녀 마리 샹탈 밀러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세기의 결혼식이라 부를 만큼 웅장한 왕실 행사였죠. 유럽의 모든 귀족과 왕족 가문들이 런던으로 모여들어 망명 중인 왕조의 미래를 보장할 이 결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세상은 티아라의 화려한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렌티노의 호화로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마차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은 그녀의 머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교한 헤어스타일 속에 바로 그 왕관, 앤티크 코르사주 티아라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의 30년에 가까운 망각의 시간을 뒤로하고 티아라는 세계 무대로 복귀했으며 그 귀환은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마리 샹탈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티아라는 단순한 가문의 보석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상징적 제스처였죠. 안네마리 왕비는 자신의 가장 사적이고 소중한 티아라를 며느리에게 빌려줌으로써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 한 조각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축복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순간 티아라는 두 번째 탄생을 경험하며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왕실 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어린 공주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계승, 수용, 그리고 혈통의 연속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네마리 왕비의 개인적인 부적이 아니라 그리스 왕실의 핵심적인 결혼식 소품으로 변모했습니다. 티아라의 역사는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 성년식 선물에서 연합을 굳건히 하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환영하는 왕관으로 진화한 것이죠. 이 새로운 역할은 이후 몇 년 동안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2010년에는 둘째 아들 니콜라우스 왕자와 결혼한 타티아나 블라트니크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막내 아들 필립 왕자와 결혼한 니나 플로르의 웨딩 티아라가 되었습니다. 왕실 신부의 머리 위에 매번 새로이 등장할 때마다 티아라의 새로운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것은 전통이 되었고 새로운 그리스 공주가 자기와 함께 받아들이는 침묵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역할에서 티아라의 가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장 가치 또한 물론 높지만 그 역사적이고 정서적인 무게에 비하면 빛이 발할 정도입니다. 이제 그것은 풍부한 내력을 가진 단순한 고대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을 견뎌내고 품위를 지키며 심지어 고향을 떠나서도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왕조의 살아있는 연대기입니다. 무대로의 귀환은 단순한 아름다운 사교 행사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드라마와 승리의 증인이 된 이 보물은 오늘날 어디에 있을까요? 총알이 뚫을 수 없는 유리 뒤에서 국립보물고나 박물관에 안치되어야 하는 수많은 왕관 보석들과 달리 앤티크 코르사주 티아라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즉 안네마리 왕비의 개인 소장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박물관 전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착용되고 사랑받는 보석, 역사학자들이 단순히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가족 역사의 살아있는 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왕비의 개인 보석함이며 이는 그녀의 운명을 더욱 독특하게 만듭니다. 현재 그녀의 지위는 역설적입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분명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유물입니다. 19세기 프로이센 궁정에서 시작하여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그리스 왕실을 거쳐온 그녀의 여정은 유럽 왕조 역사의 물질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왕실의 웨딩 티아라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활발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죠. 더 이상 왕비의 개인적인 액세서리가 아니라 왕좌 없이 존재하는 왕조의 계승을 상징하는 가족 전통의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금전적인 액수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그녀의 가치는 여러 층위로 구성됩니다. 첫째, 물질적인 가치는 정교한 세팅 속의 고대 다이아몬드와 천연 진주입니다. 둘째,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흠잡을 데 없는 출처입니다. 바덴 대공비, 스웨덴 왕비, 덴마크 왕비, 그리고 그리스 왕비에게 차례로 소유되었던 장신구는 모든 수집가와 경매장의 꿈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층위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성년식 선물이었고 망명 생활의 위안이 되었으며 새로운 세대에게 축복으로 변모한 장신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캐럿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에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정치적 폭풍조차 빼앗아갈 수 없었던 인내와 사랑, 그리고 과거와의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담은 살아있는 연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장신구의 조각들로 만들어진 소박한 성년의 날 선물이 어떻게 왕국을 잃은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결혼식 부적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한 상속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앤티크 코르사주 티아라는 그 찬란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운명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격변의 불길을 통과했고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새롭고 더 높은 의미를 얻었습니다. 티아라의 역사는 왕실 가족의 역사 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처럼 티아라도 궁전에서 쫓겨났고 수십 년 동안 그림자와 불확실성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티아라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가 되었을 때 상실로 단련된 바로 이 티아라가 완벽한 상징이 된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더 화려하고 제국적인 보석을 빌려주는 것은 이미 패배한 게임을 계속하고 과거의 유령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관을 건네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사랑으로도 가득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부가 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이 장신구는 단순히 열정과 야망의 물리적 구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에 잡히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왕좌의 높이가 아니라 왕좌를 잃은 후에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강력한 전통은 사치 속에서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물건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그 금속과 보석 속에 엮인 인간의 이야기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티아라가 새로운 그리스 공주의 머리를 장식할 때마다 그것은 침묵 속에 자신의 서사시를 들려줍니다. 어린 덴마크 소녀에 대한 이야기, 눈부신 헬라스의 여왕, 굳건한 망명자, 그리고 지혜로운 유산의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여성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조의 것입니다. 진정한 걸작은 결코 보물고를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폭풍을 통과하고 돌아와 더욱 찬란하게 빛나며 영원히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